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15번째 페이지. 러시아의 국민라면 도시땡 라면보다는 킹뚜껑 라면이 더 익숙한 한국 남자 벨리아코프 일리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그 도시땡 컵라면, 도시락, 네. 그 진짜 그렇게 인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90년대 처음에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인기가 폭발했죠. 우리는 이제 같은 브랜드여도 이제 킹뚜껑을 많이 먹는데, 네. 야 그렇구나.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이제 일리아 교수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나라와 러시아 두 나라의 어떤 교류와 외교 관계, 그 역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러시아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봐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사 안에서도 좀 심심찮게 좀 굵직한 비중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또 이제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요한 국가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인지하기 시작한 데가 아마 2010년대부터일 거예요. 2010년이요? 네, 생각보다 최근이군요.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래 항상 유럽 지향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항상 최우선시로 관계를 두는 게 유럽과 미국이고, 네. 근데 이제 2010년대부터 뭐 여러 이유로, 그러니까 한국이 뜨는 이유도 있고, 또 러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돌려서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랑 관계 네트워크를 확대한다고 해서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동남아를 포함해서 네. 여러 이제 관심사를 두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한국을 본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온 사회가 어느 정도의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시절은 아마도 2010년대부터. 2010년대. 네. 반대로 말하면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가 많은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나라였다는 낯설었어요. 거겠네요. 정말 낯설었어요. 예. 네. 그러면 러시아 뭐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뭐 역사 시간이라든지 잘 안 배웁니까? 잘은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교마다 혹은 학교 안에서 여러 반마다 조금씩 이제 배우는 과정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러시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보면 네. 한국이 등장하는 경우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러일 전쟁. 러일 전쟁.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러일 전쟁하고,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있었던 네. 한국 전쟁. 한국 전쟁. 네. 아. 그때는 이제 이게 이 딱 두 개가 항상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코리아가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니면 정말 아시아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모를 정도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2010년대 이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게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중요한 나라인가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국익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국익에 나라인지. 있어서는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게 현실이지만, 네.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인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러시아 사람들의 인식은 이 정도다. 일단 네. 좀 깔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배우는 한국사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등장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좀 있는데, 네. 아까 뭐 러일 전쟁, 한국 전쟁 요 정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셨지만, 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 사건에서 러시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1654년에서 1658년에 있었던 나선 정벌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나선이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조선과 청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뭐 나선이랑 싸웠다. 뭐 이런 걸 배우거든요. 네. 러시아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몰라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이 방송 이전에 몰랐어요. 아, 이 방송 이전에 네. 심지어 네, 이게 대본을 보면서 배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한국 역사의 전문도 아니고 네, 러시아 그렇죠. 역사도 네. 전문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은 사건에 대해서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학과에
자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그 정도도 안 배워요. 우리가 아, 그런데도 이거는 네. 언급이 안 될 정도로. 언급이 안 될 정도로. 아, 그런 역사다. 그러면 뭐 이제 19세기 들어서 유럽 열강들이 뭐 식민지 조성하고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은 유럽 나라들이 찾아와서 미국도 찾아오고 해서 뭐 통상 외교 그 조약을 맺고 이러잖아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나요? 러시아와 조선의 어떤 외교 통상. 아주 살짝 언급 정도 배우긴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전공자라서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라는 과목에서 당연히 다 배웠죠. 일반 러시아 사람들은 일반 학교나 일반 다른 과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정도는 잘 몰라요. 한국이 옛날에 뭐 조선이라는 이름도 당연히 모를 거고 네. 러시아와 조선이랑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뭐 어떤 사건들이 네. 있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때 이제 한반도와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연해주, 예, 극동 지역 여기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지역이었나요? 어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때문에 네. 이 동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네. 한국을 그렇게 중요한 나라라고 인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안 했지만 특히 이제 러시아 역사 교과서에서도 거의 대부분 언급이 되는 나라들은 뭐 일본과 중국 정도고 그 외엔 뭐 그 당시에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조선보다 일본이 훨씬 더 강한 그렇죠. 나라였기 때문에 주로 언급을 하면 일본이지 한국에 대해서는 딱히 뭐 한반도에 이제 이해관계가 부딪혔고 이 한반도의 영향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싸웠다라고 할 정도.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한반도나 연해주 이쪽을 좀 주목을 했지 한반도 자체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안 하진 않았어요. 네. 아관파천도 모르셨나요? 아관파천? 몰랐습니다. 이것도 아관파천은 우리는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이 한국 러시아 역사에서는 공사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한국 역사 과목에서는 많이 그렇습니다. 배웠어요. 예. 이 얘기는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도 전에 홍대선 작가 나와서 좀 다뤘었는데 스탈린이 이제 고려인들 강제 이주시킨 역사 이거는 뭐 비단 고려인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민족들에 해당하는 역사일 텐데 그 역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것도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바라보는 것과 한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데 서련 교과서에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네. 그 당시에 스탈린의 판단이 이랬어요. 지금은 서쪽에 히틀러가 소련을 이제 침공할 우려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련이 온 전력을 다해서 히틀러와 싸우기에는 쓸 건데 이때 러시아 동쪽이가 소련 동쪽에 있는 뭐 연해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네들이 있죠. 또 동쪽에 뜨고 있는 새로운 나치와 비슷한 그런 정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이 만약에 소련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내세울 게 없다.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연해주에 그 당시에 많이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 그러니까 한반도의 출신자들을 다른 동네로 이주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똑같은 민족으로 봤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인들이 연해주에 침공하면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도와줄 거다. 당연히 일본 편 들 거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 다 뿌리 깊게 뽑아내고 다른 최대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동네로 지역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정신이 이제 서쪽 히틀러를 상대하느라 다 저기 집중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일본이 동쪽을 치면 방법이 없는데 심지어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스탈린의 눈에는 일본인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얘네가 도와주면 큰일 난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도 한반도가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일본. 그래서 스탈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일본이나 한반도나 어차피 다 똑같은 나라니까 이게 조선인들이 당연히 일본 편을 들 거야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주와 관련된 그런 판단을 내린 걸로 소련 역사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좀 비극적인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잘 대우해줄 수는 없었나요, 스탈린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뭐 잘 대해준다라는 그런 컨셉 자체가 진짜 뭐 없었죠. 농사라는 게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척박한 땅에 보내서 농사짓게 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변명은 아니지만 네. 제가 당연히 스탈린을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말로 고려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그 당시에 소련을 보면 네. 고려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수 민족들이 그런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그 수많은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일 뿐이지 특별하게 다 잘 되고 있고 다 잘 살고 있고 유일하게 고려인들을 괴롭힌다? 그런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래서 소련에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소수 민족들의 대이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뭐 카자흐스탄이나 또는 또 서부 쪽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은 시베리아 혹은 원동으로 이주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고 또 네. 반대로 거기에 뭐 연해주나 원동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은 서부로 뭐 카자흐스탄이나 그쪽으로 이동하는 네. 굉장히 이런 대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인들이고 네. 고려인들은 뭐 다른 소수 민족보다 조금 비극적인 역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른 방송 때문에 카자흐스탄 직접 가서 아직까지도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막 비극적이고 울컥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뭐 70년, 8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차를 타고 간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굉장히 지금 나이가 많이 그렇죠. 있는 예. 분들이 있어 거의 네. 90대 이제 그 정도의 분들이신데 음. 근데 뭐 2세, 3세 또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현지인들이 이 고려인들에 대한 뭐 대우라든가 뭐 태도라든가 네. 어떻게 많이 도와줬는지 아니면 배척했는지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려인도 순환을 많이 다니고 그때 고려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뭐 질병, 굶주림, 뭐 동사를 당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러시아는 한국 전쟁을 뭐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이것도 약간 러시아 내에서도 계속 바뀌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네,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과 매우 달리 러시아에서 한반도의 전쟁은 말 그대로 북한과 남한의 일이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과 소련의 이제 대립 관계로 보진 않고 말 그대로 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이제 남한을 치면서 네, 또 중국의 도움을 받고 뭐 누구를 도움을 받고 했는데 네. 또 남한이 미국의 도움을 받고 다시 물리치고 막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하는데 네. 말 그대로 한반도에 있는 두 국가 간의 갈등이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는 그 당시 이제 소련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았나요? 네, 소련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새로운 러시아 이제 그 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네. 러시아 역사 교육이 바뀌었어요, 많이. 이제 소련의 만행에 대한 그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네. 스탈린의 만행이라든가 뭐 대숙종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배우게 하는데 소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네. 그런 건 아예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언급이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예. 그러니까 야. 말 그대로 북한과 남한의 일뿐이야. 어. 라는 걸로 나오고 있었어요. 아니 그건 그래도 역사적 사실이니까 알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소련에서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90년대에 나온 역사 교과서를 보면 거기는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뭐 북한 배후에 스탈린이 있다, 뭐 남한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는 내용은 나오긴 하는데 네. 소련에서는 안 나와요. 소련 교과서에서. 네.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식을 하죠. 지금이야 하죠. 지금은 2024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하죠. 네. 당연히 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상. 9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였을 때랑 또 한국어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네. 그렇게 크게 구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라가 두 개인데 이 나라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렇게 매우 막연하게 구름 속에 있는
약간 야. 아주 막연한 개념이 있었지 네. 뭔가 정확하게 한국은 어떤 나라고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분단된 나라. 그냥 분단된 이 나라, 정도? 예, 이 정도. 예. 그러면 그 러시아 대중들은 이건 좀 유치한 질문인가? 한국과 북한 중에 어느 쪽에 더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90년대부터 그러니까 많이 그 시간이 흐르면서 네.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소련들은 북한을 많이 좋아하고 북한에 이제 아무래도 형제 국가라고 생각해서 같은 사회주의, 같은 공산주의권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막 교류도 있고 그래서 북한에 훨씬 더 우호적인 그런 태도였다가 네. 90년대 북한을 아예 버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뭐 물론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과의 뭐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2000년대가 들어와서 네. 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얘기를 하면 2024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국을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잘 사는 뭐 K-팝, K-드라마 국가라는 인식이 있어요. 네. 뭐 90년대부터는 뭐 한국이 잘 만드는 제품에도 관심을 두고 많이 연상시키기도 했었어요. 뭐 그 우리 뭐 현대 자동차라든가 네. 뭐 삼성이 그 하는 뭐 핸드폰이나 지금 스마트폰, 뭐 네. 갤럭시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면서 하고 또 2010년대부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도 되기 시작했고 예. 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의료 관광도 굉장히 열풍이 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한국을 알기 시작했고 이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계속 급증하고 있었고 네. 지금은 또 이제 그러니까 구분을 확실히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어떤 나라고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네. 예. 그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질까요? 예.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예. 근데 약간의 지금 과장의 일반화하면 네.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100%를 통일을 찬성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 골라라라고 물어보면 네. 100% 100%를 찬성할 겁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의 예시를 그러니까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베트남의 예시를 보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 얘기지만 예전에 러시아 가서 길가에 인터뷰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올렸는데 네. 제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항상 이 질문에 똑같은 답을 했었어요. 통일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보다 또 되어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같은 민족이잖아 라는 답이 제일 자주 나와요. 네. 네. 그 2024년 기준으로는 러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도 많이 올라가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그 한국은 약간 우크라이나 쪽에 그 외교안보 동맹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미국 쪽에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있는 약간 반대편의 나라라는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오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런 건 없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흑백 논리가 아니고 지금은 러시아 공식적인 선전선동을 보면 악마화하는 나라는 미국과 유럽이지 한국은 아니에요. 또 한국은 그러니까 왠지 지금 이 러시아와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판에 한국이 없는 것처럼 대해주고 있고 뭐 물론 한국은 당연히 친미 국가고 무조건 미국이 얘기하기만 하면 한국이 바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긴 한데 그것과 별도로 일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거의 대부분 소프트 파워 때문에 그렇긴 한데 거의 대부분 뭐 화장품도 쓰고 K-드라마를 다 보고 있고 음악을 다 듣고 있어서 딱히 막 반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없어요. 네. 반대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어젯밤에 저도 이제 뉴스로 본 소식은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이제 드론 공격을 받아서 뭐 살상자가 나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것도
또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론이 좀 다르긴 한데 네. 뭐 공식적인 입장이야 그거야. 뭐 우리는 북한이랑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고 네. 일반 국민들은 약간 비웃음과 비꼼 그리고 조롱과 섞이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조롱이죠? 러시아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더 이상 러시아 동맹이 없어서 심지어 북한에 가서 구걸하는 그 러시아 모습이 러시아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전쟁에 대해서도 그러면 다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걸까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러시아 자유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자유롭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라거나 입증할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네.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댓글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분위기 파악 정도인데 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일반화해서 이제 확대해서 뭐 모든 러시아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뭐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TV 방송을 보고 있는 기성세대는 당연히 전쟁을 찬성하고 있고 기성세대는 근데 어느 정도의 교육 있고 어느 정도의 정신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다 반대하고 있고 뭐 목소리를 안 내는 것뿐이지 사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죠. 좀 세대별로도 나뉘는 경향이 있겠으나 이제 공식적으로 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자세한 파악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쟁도 있고 아무리 뭐 국제 정세가 안 좋다고 해도 한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좀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많이 회복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저는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 그렇습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가 갑자기 좋은 걸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은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에요.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병이 아직은 남아있는 동안에 한러 관계라든가 뭐 러미 관계라든가 네. 개선할 여지가 없어요. 푸틴이 질병인가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지금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2020년대 러시아는 되게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양국의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너무 가깝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요? 오히려. 왜죠? 예. 지금은 가깝게 해봤자 손해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양쪽 모두에게. 양쪽 모두에게.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황이 안전화되고 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러시아 내부적인 상황, 경제, 뭐 정치적인 상황, 뭐 그 자기 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탄핵과 숙청 그런 정책이 다 끝나고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네. 어느 정도의 사회가 안전화된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관계를 뭐 유지하면서 개선하면서 그 발달시키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해봤자 손해일 거예요. 푸틴 앞으로도 오래 하지 않습니까?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먼 미래일 수 있겠네요. 먼 미래일 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이라서 앞으로는 한 최소 5, 6년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좀 진짜 그 근본적으로 양쪽에게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질병이 좀 해소돼야 된다. 예. 5, 6년이라고 하시는 거는 푸틴의 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전쟁? 네. 그러니까 그거라기보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쨌든 뭐 내년인가 내후년에 끝날 것 같고 느낌으로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야 또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그러니까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건데
그 과정이 한 5년 동안 되지 않을까 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5, 6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 역사에서 배우는 러시아가 등장하는 그 사건들은 사실 러시아인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역사가 아니었고 오히려 한국 전쟁 이후로 러시아 사람들이 보는 한국과의 관계, 어떤 역사적 순간들 좀 살펴봤습니다. 일리아 벨랴코프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